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배신과 분노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저의 자유와 행복으로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결혼 생활도 흔히 말하는 무난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남편과는 11년을 함께했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제 삶은 큰 변화를 겪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집안이었거든요. 사과로 유명한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평범한 직장인에서 농장에서 일하는 아내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로맨틱하게 생각했어요. 푸른 자연 속에서 사과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농장을 가꾸는 삶이라니 뭔가 영화 속 주인공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과 재배는 상상 이상으로 고된 일이었어요. 계절마다 해야 할 일도 달랐고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으면 수확은커녕 나무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봄에는 가지치기 작업이 있었습니다. 사과 나무는 일정한 모양으로 자라야 열매가 잘 맺히는데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랐어요. 하루 종일 손에 가위를 쥐고 나무와 씨름하다 보면 손목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병충해와의 전쟁이 시작되죠. 사과나무는 굉장히 예민한 식물이더라고요. 조금만 소홀히해도 해충이 순식간에 나무를 갉아먹고 그걸 잡으려면 고된 약재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방제복을 입고 약을 뿌리는 일은 정말 녹초가 되는 일이었어요. 가을이 되면 사과를 수확해야 하는데 이게 또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수확하다 보면 온몸이 쑤셨죠. 게다가 상처 하나 없는 상품성 있는 사과를 고르기 위해서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겨울엔 모든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죠. 겨울철엔 나무를 관리하고 땅을 정리해야 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흙을 파헤치는 일은 차라리 중노동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사계절 내내 쉴 틈이 없었어요. 매일 손톱 밑에 흙이 박혀 있었고 나중에는 손이 딱딱하게 굳어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함께 잘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꿈을 이루는데 제가 힘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 관계도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농장 일을 하며 사계절을 보내던 중 남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남편도 원래는 서울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와 과수원 일을 돕게 된 거였죠. 남편은 서울에서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며 공학도로서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대기업의 로봇 개발 부서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부서가 회사 구조 조정으로 폐지되면서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죠. 기술을 살리기는커녕 회사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며 큰 상실감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 곁으로 내려와 과수원 일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과수원은 처음에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장 일이 적성에 맞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과거 직장 선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선배는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며 오랫동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전화를 통해 그 선배가 남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야, 너 지금 과수원에서 일한다며?
솔직히 너 그 일 하려고 공학 공부한 거 아니잖아. 이번에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거든. 너랑 나랑 제대로 한번 일 쳐보자. 네 기술이면 분명히 우리 회사 큰 거 할 수 있어. 그 선배는 로봇 관련 신생 기업을 창업했다고 하면서 남편이 다시 서울로 올라와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이름이 들어간 제안서와 과거에 함께했던 동료들의 이름이 오가는 이야기에 남편의 표정은 어쩐지 설렘이 가득해 보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농장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아쉬움을 느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수원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긴 했지만 기술을 다루는 일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이 제안은 남편에게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그동안 담아두었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인 우리는 과수원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짐을 싸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았죠.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참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가 더 컸고 저 역시 그를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화려한 삶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고요. 제가 원한 건 단순했어요.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고 아이를 낳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남편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과거 부서가 사라지며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인생의 회의도 느꼈고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도 큰 욕심 없이 단지 안정된 일상만 바라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서울에서 다시 자신이 전공했던 일을 하게 된 남편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니 주말에도 일에 매달리더라고요. 남편의 열정이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됐어요.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던 사람이라 몸까지 상할까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언도 해봤죠. 여보, 욕심이 너무 과하면 화를 입는 법이야. 조금만 속도를 줄여봐.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야. 조금만 더 하면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남편의 열정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레 우리 둘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있어도 서로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남편은 선배 회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빠르게 승진했고 주목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창 잘 나가던 중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고 선언했죠. 좋은 파트너가 생겼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자기야, 그런데 지금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회사를 차리겠다는 거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아니야. 선배 회사에 더 있으면 내가 발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게 옳은 건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준비해도 늦지 않잖아. 당신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 나랑 반대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욕심이 없으면 발전도 없는 거야. 그렇게 게으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게으르다니? 의욕이 없다니.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저 남편이 너무 앞서 나가다가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는데
그는 제 진심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새 파트너와의 사업 구상을 하느라 더 바빠졌어요. 그렇게 남편의 머릿속에는 저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은 회사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이후 집에 들어오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들어온다고 해도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가끔은 아예 연락도 없이 집을 비우는 일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옷에서 진한 여자 향수 냄새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누군가와 스친 것이라 애써 자신을 속였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경고 신호가 울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이 무서워서 차마 대놓고 따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불안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한 여자가 남편을 부축하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숨이 턱 막히며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의 결혼식 날 울고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애써 축하 인사를 건네던 남편의 후배였죠. 그날 여동생이 저를 다독이며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 형부 후배인가 봐, 그 여자. 형부랑 인사하면서 계속 울더라?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건가?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슬프게 울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남편은 거의 인사불성 상태였어요. 삐틀거리며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고, 저는 그를 부축한 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눈앞에 있는 여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모른 채,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은 듯 했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을 제지하거나 상황을 멈추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 몸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파트너였고, 그리고 내 연녀였던 거구나. 모든 게 명확해지는 순간 감정이 폭발하지도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결심한 일이라는 듯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꺼냈죠. 우리 이혼하자. 헤어져 주라. 솔직히 이제 네가 지겨워. 촌스러운 너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세련되고 열정적인 사람이 좋아. 너도 알잖아. 너랑 살면서 내가 계속 변화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난 앞으로 더 커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런데 너는 그냥 평범하잖아. 나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 애랑 살고 싶어. 걔는 나한테 힘이 돼.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고민해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해줘. 너랑은 달라. 넌 늘 나한테 쉬라고만 했잖아. 내 열정의 불을 꺼트린 건 너야. 그리고 아이도 없으니 다행이지 않냐? 깔끔하게 끝내자. 네가 달라는 만큼 위자료 줄게. 값을 부르라고. 넌 참 착한 사람이야. 성실하고 알뜰하고 진정성 있는 여자라는 건 알아. 그런데 말이야. 너 같은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난 아니었어. 나는 열정적이고 욕심 있는 여자가 좋아.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 구차하게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자존심을 깎아가며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담담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해 줄게. 하지만 위자료로 10억 줘. 내 시간과 노력을 그 정도로 보상받아야겠다 싶어. 그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옆에 있던 그 여자가 나지막이 웃으며 속삭이는 걸 봤습니다. 다음날 제 통장에 10억이 찍히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더 부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하게 보이던지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선택을 적극 응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울리는 사람 만났네. 원래 화려한 놈이었는데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제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오히려 시부모님은 잘했다고 하더군요. 잘한 거야. 이제 너도 네가 길 찾아서 살아. 우리 아들이랑은 안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축복해 줄게. 잘 살아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빌어준다니 차라리 비웃음이 더 나았을 겁니다. 이혼 후 4년. 저는 생각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이 건넨 10억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남편과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전 남편과의 기억은 저 멀리 떠나갔고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더군요. 우리 딸 연락처를 왜 찾나? 급히 할 말이 있어서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당연히 거절하셨지만 그 사람이 직접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제 연락처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간의 사정을 듣고 물 한 잔이라도 뿌려주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확실히 선을 긋기 위해서 말이죠. 이혼 전 자신만만하고 잘난 척 가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눈에 봐도 기운 빠지고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뭐?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그런데 아내랑 별거 중이야. 사실 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다퉜거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사실 어머니가 널 찾으셔. 죽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대. 뭐라고? 죽기 전에?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솔직히 인정할게.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와서 보니까 네가 최고의 며느리였어. 이제 와서? 한 번만 가줄 수 없을까? 정말 마지막으로 얼굴만 보여주면 돼. 어머니가 계속 네 이름을 부르셔.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그런데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주면 안 될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 지금 아내랑 별거 중이라 어머니 병간호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머니는 네가 와줬으면 하셔. 그러니까 화려한 와이프님께서 전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기 싫으신 거군요. 그리고 그걸로 싸우다가 별거까지 하게 됐고요. 맞아. 그런데 어머니는 네가 생각나는 모양이야. 사실 나도 그래. 넌 항상 나를 배려해 줬잖아. 내가 힘들 때 곁에서 응원도 해주고 현실적인 조언도 해줬고. 그런데 난 그게 불편했었나 봐. 바보 같지? 그 여자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고민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더라. 늘 자기 욕심이 앞섰고 내 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했어. 그리고 내 어머니니까 배려를 해줄 줄 알았는데 역시 그 여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 나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네가 없으니까 내 인생이 정말 엉망이 됐어. 그땐 몰랐어. 네가 이렇게까지 내 삶에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지금 나보고 돌아와 달라는 말이야? 별거 중이니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이혼할 것 같아. 지금 거의 이혼 단계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들었나요? 그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어깨 너머로 향했죠. 저도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의 현재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사실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녀에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처음에 연락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머릿속에 숫자가 떠오르더군요. 잊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번호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죠.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짧게 본론을 꺼냈죠. 당신 남편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엔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 부모님에까지 연락을 하며 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직접 듣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만나는 장소 알려줄 테니 그놈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듣고 판단해요.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그녀는 처음엔 갈까 말까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저에게 장소를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뒤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전 남편의 반응을 바라보며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그의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죠. 직접 들었죠? 당신 귀로. 역시 한 번 그런 놈은 두 번 다시 안 그럴 수 없나 보네요.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시죠. 저는 당신처럼 상간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전 남편은 어버버하며 제대로 된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아내는 그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남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뜻밖에도 전 남편의 아내인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했어요. 감히 나를 두고? 자기 엄마 병수발.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전 부인을 찾아가 그런 부탁까지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됐어요.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쫓아냈어요. 미안해요, 그쪽한테는. 미안하다고 하기엔 너무 늦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땐 미웠지만 오히려 지금은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얼굴 보지 맙시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이제서야 완벽하게 정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처절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비로소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던 날 둘이 손잡고 나를 비웃더니 결국엔 다시 손잡고 이혼이라. 이혼 후 전 남편의 소식은 모릅니다. 뭐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겠죠. 참 사람이 이렇게 고약합니다. 냉큼 저기가 더 달 것 같아서 이거 버리고 홀랑 갔었으면서 예전 단 거 생각난다고 또 홀라당 오다니 참 가소로운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